안녕하세요. 위기관리TV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부의 탄생, 부의 현재, 부의 미래, 한오백, 우르반 바허, 마르코 헤르만, 강영옥 옮김, 다산북스에서 출판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매번 큰 서점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책들도 좀 살펴보고 최근에 나온 책들도 살펴보면서 책을 선택하는 편인데 오늘 제가 선택한 책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책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해당 책은 세계통화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과거에 대한 지식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께 금융, 화폐, 통화 시스템, 돈을 파괴하는 정책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할 것을 약속드린다. 그리고 이 책은 돈의 역사는 인플레이션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다. 이 책은 인플레이션이 야기한 수천 년 전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와 역사, 번영기, 전쟁, 재앙을 다루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돈을 보호하는 법, 저금리 시대에 수익성 있는 투자를 하는 법, 위기에 노후를 현명하게 설계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 책의 주제와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부 돈의 발명,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다. 1장 인플레이션 2000년 역사의 시작. 2장 돈의 파괴, 새로운 시대가 열리다. 2부 누가 왜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이용하는가? 3장 악마의 화폐 체계. 4장 20세기 초인플레이션의 광기가 시작되다. 5장 예고된 재앙, 초대형 인플레이션. 3부 무엇이 자본주의의 판도를 움직이는가? 6장 다시 찾아온 금융위기. 7장 피해자는 언제나 소시민이다. 4부 어떻게 인플레이션의 흐름에 올라탈 것인가? 8장 제로금리, 제로수익. 9장 금융위기 시대의 투자. 10장 인플레이션 시대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11장 돈의 미래로 이렇게 총 11장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돼서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 1장 인플레이션 2000년 역사의 시작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인플레이션 역사의 10가지 명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의 역사는 곧 인플레이션의 역사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는 말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2016년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조짐이 보였지만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태세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통화를 붕괴시킬 수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에는 통화 붕괴 작전이 각본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화폐가 파괴되는 데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 따라서 수천 년 동안 발생했던 인플레이션의 역사는 다음 10가지 명제로 정리할 수 있다. 네, 저자가 이 책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의 역사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돈은 그 자체로 신뢰다. 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화폐도 무너진다. 둘째, 화폐가 붕괴하기 시작하는 초창기에는 국가나 통치자가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과도한 채무가 생기면 국가나 통치자는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한다.
셋째, 인플레이션은 거대한 면도칼 위를 달리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대개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킬 뿐이다. 소위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이다.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율이 극적으로 치솟는 시기를 말합니다. 적어도 한 달 동안 인플레이션율이 50% 이상 유지되는 경우 초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넷째, 20세기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초인플레이션이었고 대개 초인플레이션은 정치적 격동기에 발생했다. 다섯 번째, 경제학과들도 인플레이션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 경제학과 내에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옹호하는 케인스 학파,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고수하는 고전 학파로 나뉜다. 케인스 학파는 인플레이션의 생산력을 방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고전 학파는 돈은 실제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본다. 이렇게 두 학파로 구분돼서 서로 주장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파가 맞다고는 할 수 없으나 두 학파가 모두 틀리다고도 할 수 없겠죠. 여섯 번째,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상관관계는 장기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었고 물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일곱 번째, 20년부터 2000년부터 금융위기 발생과 통화 대량 투입, 주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통화량 급증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다음 위기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여덟 번째, 인플레이션은 물가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자산과 유가증권의 가격 상승, 자산 인플레이션도 동시에 발생한다. 아홉 번째, 인플레이션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빈곤계층이다. 인플레이션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세금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해 부채를 없애려고 해왔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종말이 예상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정도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 10가지 명제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만성적 재정 악화에 시달리는 국가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 유형도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고전 희곡과 구성도 일치하여 본 책에서는 한 5막으로 구성해서 이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제1막에서는 배우들이 소개된다. 인플레이션이라는 희곡에서는 재정적자와 부채에 시달리는 국가가 배우인 셈이다. 국가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폐를 발행하며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처음에는 토지, 건물, 귀금속, 세수, 식민지에 혹은 기타 국가 사업에서 얻은 수입으로 지폐의 가치가 정상적으로 보장된다. 지폐 도입이 성공한 듯 보인다. 국가가 채무를 정리하고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덕분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생산과 복지는 증대된다. 이 막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국가는 경솔한 판단을 하게 되고 통화량을 늘리기에 바빠 통화의 실적 가치와 명목 가치가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동시에 국가는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화폐량을 늘린다. 이제 그레셈의 법칙이 슬슬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그레셈의 법칙을 좀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하 1개의 공식적인 지불 가치가 10개의 화폐 단위라고 가정해보면 은혜 가치가 15개의 화폐 단위를 넘어섰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동전을 녹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되팔아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질의 은하는 시중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음, 이어서 설명하면 시중의 아카의 유통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양화는 뒤로 빼돌려 움켜쥐려 있으려 하지만 가치를 상실한 악화로 빛을 갚으려 하기 때문이다. 산막에서는 클라이맥스에 이른다. 초반에 누리던 행복은 사라지고 만다. 부채가 증가하고 정부에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 화폐 발행량을 증가시키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 3종 세트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면서 경제 및 신용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폐 발행량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다 보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하강 국면에 돌입할 무렵 다음 제4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재앙을 막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낸다.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가격 동결을 선포하고 시민들에게 가치를 잃은 화폐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며 금은 거래를 금지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이제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는 불안정한 통화체제에서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을 엄벌에 처한다. 이렇게 해봤자 대개 소용이 없다. 마지막으로 제5막에서는 경제가 붕괴한다. 인플레이션으로 통화가 무너지면서 정부는 고통스러운 화폐 개혁을 단행한다. 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잡아보려 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대개 이런 것들은 높은 경제 비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경제희생 조치를 감행한다.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을 감수해야 하며 도중에 중단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정책을 도입해봤자 경기 부양 효과는 별로 없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2000년 동안 유사한 일이 너무 많이 또 너무 자주 발생하고 빠르게 반복되어 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초인플레이션이 무엇인가, 또 관련된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초인플레이션이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매달 50% 이상 상승하는 경우를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소 극단적인 예이기도 하지만 쉽게 풀어 설명을 하면 돈뭉치가 가득 실린 트럭이 대기하고 있거나 강도가 돈보다 타이어를 훔치려고 한다면 이제 초인플레이션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관련해 가지고 초인플레이션을 겪은 국가들이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관련 사례들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10년. 어떤 사건은 일어나는 순간부터 역사적인 날로 기억된다. 1492년 10월 12일은 콜럼버스가 신세계인 아메리카 대륙을 첫 발을 내딘 날이다. 1815년 6월 18일에는 워털로 전투에서 프랑스가 처참하게 패배했으며 1945년 5월 8일에는 독일 제국이 연합군에게 항복했다. 1989년 11월 9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자 1945년 5월 8일부터 시작된 동서적 분단의 종지부를 찍으며 독일이 통일된 날이다. 자, 아무래도 이 책의 저자가 독일에서 근무하시는 경제학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독일에 관련된 사례가 좀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2016년 6월 14일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일간지, 경제 및
금융 섹션에 독일 연방공화국 사상 최초로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한마디로 독일에 돈을 빌려주면 손해를 본다는 뜻이었다. 이 기사는 독일 일간지 플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튼 32면에 독일 자본시장의 새 시대가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실리기는 했지만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툰 기자들은 독일이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워털로 전투, 아메리카 대륙 발견, 전쟁, 냉전의 종식에 버금가는 사건이므로 일면에 대서특필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날과 이 일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자, 이어서 금융위기는 시장의 화폐가 과잉 공급된 탓이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금융정책을 평가하는 주요 공식 중 하나를 살펴봐야 한다. 경제에 화폐가 과잉 공급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처럼 단순한 질문에 답을 주는 공식이 바로 피셔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피셔의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피셔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해당되는 챕터의 내용도 제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폐량에 비해 재화량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물가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를 양팔 저울로 도식화시키면 더 이해하기가 쉽다. 저울의 한쪽 접시에는 화폐가, 다른 한쪽 접시에는 재화가 담겨 있다. 화폐가 담긴 접시에 화폐를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접시가 아래로 기울면서 재화가 담긴 접시가 위로 올라간다. 쉽게 설명을 하면 결국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아이디어는 이론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모든 재화에는 가격이 있다. 재화의 수량이 똑같이 10만 개라 하더라도 단가가 50센트인 경우와 단가가 500유로인 경우는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단가가 500유로인 재화를 사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화가 담긴 접시가 아니라 가격이 정해져 있는 재화가 담긴 접시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재화의 총액을 구하려면 재화의 개수에 재화의 가격을 곱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냥 와인 10병이 아니라 단가가 5유로인 와인이 10병이면 총 50유로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화폐가 담긴 접시에 화폐 수량이 증가하여 재화가 담긴 접시가 위로 올라가도 재화의 수량은 그대로일 수 있다. 하지만 물가가 상승하면 재화가 담긴 접시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양팔 저울은 다시 평행 상태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화폐 수량이 50유로에서 60유로로 증가하고 와인병의 개수는 그대로인 경우에 물가는 5유로에서 6유로로 상승한다. 즉, 재화 총액이 60유로가 되면서 저울로 평행 상태를 되찾는다. 따라서 화폐 수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화폐가 유통되면 주인은 바뀌기 마련이다. 이처럼 화폐의 주인이 바뀌는 속도를 화폐의 유통 속도라고 한다. 이를테면 1년 동안 1유로의 주인이 2번 바뀔 경우의 유통 속도를 2라고 할 수 있고 이 개념을 양팔 저울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재화가 담긴 접시에 재화 가치가 50이라고 하면 유통 속도가 2일 경우 화폐 수량이 25가 되어야 양팔 저울의 균형이 유지된다. 쉽게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25유로씩 2번 지출하는 경우 저울의 양쪽 접시가 50유로만큼 무게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유통되는 화폐 수량이 증가하여 화폐가 담긴 접시가 기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하면, 즉 재화가 담긴 접시가 더 무거워지면 양팔 저울이 평형을 되찾을 수 있다. 반면 화폐의 유통 속도가 감소하면 화폐가 담긴 접시가 다시 가벼워질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다른 쪽 접시에 담긴 재활량이 증가한다. 이 개념에 따라 계산한 결과는 양팔저울 대신 등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 등식이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 중 하나인 앞서 얘기했던 피셔의 교환 방정식입니다. 등식의 좌변은 화폐량 곱하기 유통 속도이고 등식의 우변은 한 국가에서 생산하는 재화량, 즉 실질 GNP 곱하기 가격 수준이 되는 것이다. 또 가령 25짜리 와인을 예로 들어보자. 이 공식에 따르면 좌변이 25유로 곱하기 2는 50을 형성하고 우변이 10병의 단가 5유로를 곱해주면 50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좌변과 우변의 길이 값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의 좌변과 우변이 일치하면 양팔저울은 평행으로 이루게 되고 이 해당 국가의 통화 시스템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의 한 변의 변화가 나타나면 결국은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방정식을 통해서 화폐량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런 교환 방정식의 계산 결과로 지난 10년의 이 과정을 평가하면 지난 10년은 위기의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페인 사례라든지 리먼 브라더스 사례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양적 완화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부채 위기, 부동산 위기, 통화 위기, 수요 붕괴 등 금융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구제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1인 화폐를 그동안 발행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은 공식 발표 시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죠.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은 사실 국가의 부채를 은행과 교환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쉽게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앙은행이 국가의 부채를 사들이는 셈인 거죠. 이런 인플레이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은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보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서 경제의 충격을 잠시 벗어난다고 해서 이것이 올바른 대책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사실 아무리 유능한 학자나 예언자, 자본시장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중에 회의론자들은 비열한 속임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오로지 국가만이 이를 벌일 수 있다 얘기를 하죠. 이런 아이디어는 좀 단순하게 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 관련된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국가는 최대한 빚을 많이 지고 본다. 그 다음에 빚더미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다. 인플레이션을 조장해서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릴 방안을 찾다가 최악의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할 것이다. 국가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 먼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한다. 그러다가 최악의 상황에 물리면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두 경우 모두 유권자인 국민에게는 좋을 것이 없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환영받을 만한 선택이 아니다. 그런데 국가에는 한 가지 카드가 더 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앞서 페터의 사례에서 보았던 단순한 전략이다. 국가는 적당히 빚을 지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 국가에 돈을 빌려준 국제자금 시장과 국민은 예상치 못했던 고인플레이션에 깜짝 놀란다. 그리고 경제는 예상 시나리오대로 돌아간다. 국가의 부채가 평가절하되면서 실질 부채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에게 인플레이션으로 국가 부채를 상환하겠다. 이런 이유가 매력적일 수밖에 있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이 일어난다. 인플레이션만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화폐의 가치와 부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나머지 하나는 인플레이션은 의회의 결의안이나 장관의 공식 선언 없이 익명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책임자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부는 쉽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게다가 공식 인플레이션 수치는 조작도 가능하다. 이 문제에 관해서라면 얘기를 하면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 책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저소득계층, 소시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으로써 금융위기 시대에 올바른 투자법은 무엇이 있을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자산 인플레이션은 구조적 위험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피해갈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투자의 모든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만능 무기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안정성과 수익, 유동성이다. 이 세 기준은 서로의 목적 갈등 관계에 있다. 주식, 채권, 부동산은 모든 투자의 핵심이다. 개인적 요인에 따라 이 세 가지를 조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포트폴리오에는 새 증권과 같은 부차적 투자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 전체 구성에서 작은 비중만 할당하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시대의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성공의 관건은 개별적인 수치가 아니라 투자 구성, 즉 투자 전략이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투자, 포트폴리오는 없다. 투자자, 생활 여건, 시장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좋은 포트폴리오는 축구팀처럼 공격수, 수비수, 미드필더의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 요거 관련해서 축구팀 사례를 들면서 예시를 하나 들어놨는데 요것도 좀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의 팀에 공격수가 한 명 더 있다면 더 공격적으로 움직여서 멋진 골을 터뜨려 줘야 한다. 그는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많은 수익을 내야 한다. 공격적 투자를 하려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데 해당되는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고 종목, 즉 중소기업의 중저가 주식은 대기업 위주의 표준 종목 주식보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만큼 리스크가 크다. 하지만 고수익을 보장하는 진주는 항상 참고 종목에서 찾을 수 있다. 워낙 눈에 띄지 않는 기업들이라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종목은 아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숨겨진 기회를 찾기에 딱 좋은 영역인 것이다. 해당되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신흥공업국 주식은 선진국 주식보다 리스크가 크지만 고수익을 보장한다.
신흥공업국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국가보다 성장 잠재력이 더 높다. 물론 투자에 실패하면 그만큼 타격이 더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세 번째, 현재의 기준 매출이 비교적 적거나 자본이 적더라도 높은 성장, 잠재력이 기대되는 대기업의 성장 가치를 보자. 성장 가치는 이른바 소망 가치이자 성장 잠재력에 대해 내기를 걸어보는 것을 말한다. 첨단 기술이나 생명공학 업계의 주식이 대개 이런 유형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고수익 채권 혹은 정급 본드는 재무제표를 보면 딱히 눈에 띄는 것이 없는 기업들이 채권이다. 실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금리를 보장한다. 고수익 채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고수익 채권은 수익 변동폭이 심해서 포트폴리오에 리스크를 여러 펀드에 분산시킨 혼합형으로 구성하여 투자해야 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흥공업국이 차지하는 비중,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향후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전략으로 신흥공업국에서 투자 기회를 찾고자 한다면 이들 국가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맥도날드, MS, 파이저, 네슬레, 유니레버 이렇게 이런 또 신흥공업국과 함께 고려해 봐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의 핵심이 되는 두 개념은 분산과 상관관계이다. 그리고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적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얘기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의 역사에는 많은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흥미롭고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다가오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개인이나 이 책을 읽는 분들이 개인의 자산 등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또 실용적이고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한번 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인플레이션의 요인들을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최은규 박사의 위기관리 TV는 책 읽기와 같이 좋은 습관으로 가치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내용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